평양 순안공항.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민항기 한 대가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44세 조종사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승무원 한 명이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와 그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비행기는 정해진 항로가 아닌 동쪽 바다를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가을, 평양 순안공항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새벽 5시면 조종사들이 모여 아침 총화를 하고 6시가 되면 첫 비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북한 공군에서 20년을 근무한 조종사였어요. 동료들은 저를 붉은 매라고 불렀죠. 그만큼 비행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자랑스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실력이 좋다는 건 그만큼 감시도 심하다는 뜻이었거든요. 김정은 동지 행사에 2번이나 동원됐고 그때마다 보위부 사람들이 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 쉬는 시간에 뭘 생각하는지까지 감시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어렸을 적 우리 집은 수남구 비행장 근처 작은 마을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셨죠. 어머니는 명태 삶는 솜씨가 일품이셨습니다. 청진 바다에서 잡아온 명태로 국을 끓이면 그 구수한 냄새가 골목 전체에 퍼졌어요. 철호야, 이거 먹고 힘내거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절 꿈이 조종사가 된 건 순전히 하늘을 날고 싶어서였어요. 어린 마음에 하늘을 나는 건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조종사가 되고 보니 이 하늘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비행 경로는 정해져 있고 관제탑의 지시는 절대적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보고가 올라갔죠. 그해 가을, 저는 평양과 원산을 오가는 민항기 훈련 비행을 맡게 됐어요. 그때 처음 리은하 동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고려항공 승무원이었는데 체제 선전 영상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첫인상은 조용하고 단정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눈빛이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조종사 동무, 오늘 비행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인사를 건넸어요. 저도 간단히 인사를 받았죠. 수고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이게 당연한 삶이라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무게가 있었어요. 평양에 계신 72살 어머니 생각이었죠. 철호야, 넌 잘 사는구나. 엄마는 걱정 말거라.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대동강이 보였고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별들이 자유로워 보였어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그런 자유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생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거요. 그로부터 2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 승무원 대기실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아침 총화 시간에 승무원 한 명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박영미 동무였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히 근무하던 사람이었죠. 영미 동무 어디 갔나? 누군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눈치만 보며 침묵을 지켰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미 동무가 새벽에 보위부에 연행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외국인 승객과 대화를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그냥 업무상 친절하게 응대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체제 선전에 어긋나는 말을 했다는 게 명목이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비행 임무가 있었습니다. 은하 동무도 그 비행에 배치됐죠.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 있었어요. 조종사 동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영미 동무 일 들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었습니다. 무서워요. 은하 동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작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득 어렸을 적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철호야, 우리 할아버지는 6.25 때 인민군한테 끌려가셨단다. 아무 잘못도 없으셨는데. 어머니는 그때 눈물을 글썽이셨죠.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끌려가야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미 동무도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저 승무원으로서 친절하게 일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게 정상인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빨갱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을 잡아가던 시절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고통이 북쪽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멈춘 곳에서 살고 있구나. 며칠 후 영미 동무 소식은 완전히 끊겼어요.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고 아무도 그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되어버렸죠. 그게 더 무서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지워져 버리는 거 말입니다. 은하 동무와 저는 그 뒤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도요. 그날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은 자유로운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내가 나라의 영웅이 아니라 철저히 통제되는 노예였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주변에 이상한 시선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공항에 더 자주 나타났어요. 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승무원 대기실이나 조종사 휴게실을 어슬렁거렸죠. 동무들 근무 수고 만소.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거요. 어느 날 보위부 책임자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강철호 동무, 요즘 리은하 승무원과 자주 비행하던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냥 업무상 배치가 그렇게 됐을 뿐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그래? 근데 왜 자꾸 말이 많나? 비행 끝나고도 대화하던데.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은하 동무와 특별히 많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인사 정도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말입니다. 조심하게, 쓸데없는 접촉은 하지 말고. 보위부 사람은 그렇게 경고하고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은하 동무를 마주쳐도 문인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제 기숙사 방 물건들이 조금씩 뒤져진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책 위치가 바뀌어 있고 서랍이 살짝 열려 있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날 감시하고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더 견디기 힘든 건 평양에 계신 어머니 걱정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문제가 되면 어머니까지 피해를 입을 게 뻔했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문제가 되면 3대가 벌을 받는다고요. 72살 된 늙으신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 때문에 고생하실까봐 두려웠어요. 겨울이 되면서 생활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조종사라고 해서 특별히 나은 것도 아니었죠. 쌀 대신 옥수수가 나오고 그마저도 양이 모자랐습니다. 장마당에서 사 먹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게 나라가 돌보는 조종사의 삶인가?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느 추운 저녁, 우연히 복도에서 은하 동무를 마주쳤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조종사 동무, 저도 감시받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희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언젠가는 저희도 영미 동무처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북한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으면 죽고 여기 있어도 언젠가는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은하 동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하늘을 날고 승객들을 돌보는 일을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에는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며 어둠 속을 가르는 모습이 보였죠. 저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거요. 2024년 2월, 마침내 결심하게 된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조종사 회의에서 3월 비행 스케줄표를 받았어요. 눈을 떼지 못한 건 3월 15일 새벽 3시 비행이었죠. 평양에서 함흥으로 가는 민항기 훈련 비행이었는데 감시가 가장 약한 시간대였습니다. 새벽이라 관제탑 인원도 적고 보위부 사람들도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어요. 이때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승무원이 필요했죠. 그것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제 머릿속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리은아 동무였어요. 며칠 후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화장실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만약 그녀가 이 쪽지를 보위부에 가져간다면 저는 그날로 끝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 약속된 장소에서 만났어요. 은하 동무는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조종사 동무, 무슨 일이세요? 저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하 동무,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조선으로 날아갑시다. 제가 말했을 때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은하 동무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3월 15일 새벽 비행. 제가 승무원으로 배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였죠. 살 수 있다면 해봅시다.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몰래 연료 계산을 시작했어요. 평양에서 한국까지 거리, 필요한 연료량, 비행 속도, 모든 걸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밤마다 지도를 들여다보며 항로를 그렸죠.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우리는 동해 바다에 추락할 게 뻔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어머니를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는 제가 떠나는 걸 모르실 거예요. 어쩌면 영영 못 뵐지도 몰라요.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도 죽고 어머니도 고생하실 게 뻔했거든요. 3월 14일 탈출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짐을 쌀 수도 없었죠. 의심받을까 봐요. 그저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은하 동무에게 마지막 확인 연락을 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내일 봅시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죽을 각오를 한 거였죠. 6.25 때 두만강을 건너던 피난민들도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느꼈던 그 절박한 말입니다. 새벽 1시, 저는 창밖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게 나았으니까요. 2시간 뒤면 이륙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3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순안공항은 고요했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 비행기 한 대만 덩그러니 서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비행 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관제탑 직원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강철호 동무, 비행 준비 완료됐나? 네, 준비 완료입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와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은하 동무가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눈빛을 교환했죠.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걸 확인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같은 제스처로 답했어요. 이륙 허가 요청합니다. 제가 관제탑에 말했습니다. 허가, 이륙하라.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비행기는 어둠 속으로 떠올랐죠. 처음 20분은 정해진 항로대로 날았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요. 관제탑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고도를 천천히 높이면서 기회를 노렸죠. 함흥 방향이 아닌 동쪽. 그러니까 동해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3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관제탑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철호 동무. 항로 이탈 감지. 즉시 수정하라.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복창하라. 복창하라. 관제탑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하지만 저는 무전기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뭘 하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강철호. 응답 없으면 군 항공기 출격한다. 들리나? 이제 협박이 시작된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은하 동무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하 동무,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죠. 네. 가요. 계속 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도를 더 높였어요.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40% 남아 있었죠. 한국까지 가려면 적어도 30%는 필요했어요. 아슬아슬했지만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부디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뒤에서 폭음이 들렸습니다. 북한 공군 전투기가 따라오고 있는 거였어요. 레이더에 2대가 잡혔습니다. 끝났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더 낮은 고도로 내려갔습니다. 바다 가까이 날면 레이더에 잡히기 어렵거든요. 위험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강철호, 마지막 경고다. 돌아오지 않으면 격추한다. 무전기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손은 조종관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죠. 은하 동무,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 매십시오. 제가 소리쳤습니다.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때 무전기에서 한국 쪽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정체불명 항공기, 한국 영공 접근 중. 신원 밝히라. 새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한국군이었죠. 제발. 저는 간절하게 중얼거렸어요. 제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북한 전투기는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선에 가까워지자 속도를 늦추더니 결국 돌아갔어요. 남쪽 영공까지는 들어올 수 없었던 거죠. 레이더에서 그들이 사라지는 걸 확인했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살았어요. 은하 동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한국군을 설득해야 했으니까요. 한국 영공에 진입하자마자 무전기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체불명 항공기. 즉시 응답하라. 반복한다. 즉시 응답하라.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한국군 관제사였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무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는 북조선 항공기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연료가 바닥입니다. 비상 착륙 허가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몇 초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라. 북조선 항공기라고? 관제사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죠. 네, 맞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조종사 강철호입니다. 승무원 한 명과 함께 귀순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무전기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떠드는 소리였죠. 잠시 대기하라. 확인 중이다.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남쪽으로 비행했어요. 연료 게이지는 이제 20%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양옆으로 전투기 2대가 나타났어요. 한국 공군 F-15K였죠. 북한에서도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 기종이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무전을 보냈어요. 북조선 항공기. 우리를 따라오라. 반복한다. 우리를 따라오라.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은하 동무가 다가왔어요. 조종사 동무. 우리 진짜 살 수 있을까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사실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한국군이 우리를 믿어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전투기가 우리를 인천공항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귀순 의사 재확인한다. 정말 귀순이 맞나? 네, 맞습니다. 제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더 이상 북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승무원도 같은 의사냐?
관제사가 물었어요. 은하 동무가 무전기를 받아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귀순합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무전기 너머로 한숨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 착륙 준비하라. 연료 게이지가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착륙해야 합니다. 제가 급하게 말했죠. 5분 안에 활주로 도착한다. 버텨라. 관제사가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밝은 불빛들이었습니다. 저게 자유로운 나라구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때 남북이 갈라지는 걸 보셨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저는 그 갈라진 땅을 넘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였어요. 착륙 허가. 활주로 번호 33 라이트. 천천히 내려와라.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조종관을 꽉 쥐어야 했죠. 연료는 이제 5%였습니다. 엔진이 꺼지기 직전이었어요. 은하 동무, 안전벨트 다시 확인하십시오. 제가 소리쳤습니다. 네. 그녀가 대답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가까워졌습니다. 100m, 50m, 20m. 마침내 바퀴가 땅에 닿았어요. 꽈당하는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천천히 멈췄을 때 밖을 보니 군 차량들이 수십 대 몰려와 있었어요. 총을 겨눈 병사들이 비행기를 둘러쌌죠. 나갑시다. 제가 은하 동무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어요. 은하 동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같이 내려갑시다. 제가 말했죠. 우리는 서로 손을 잡은 채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병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였으니까요. 활주로에 내려서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둘러싸였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겨눈 채 다가왔어요. 손 들어. 두 손 다 들어. 한 장교가 소리쳤죠. 저와 은하 동무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갑자기 비행기를 몰고 왔으니 의심할 만도 했죠. 몸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군인들이 우리 옷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무기가 있는지, 폭발물이 있는지 검사하는 거였죠. 깨끗합니다. 한 병사가 보고했어요. 그제야 총구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는 풀리지 않았어요. 이름이 뭐냐? 장교가 물었습니다. 강철호입니다. 북한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나이는 44살입니다. 그쪽은? 장교가 은하 동무를 가리켰어요. 리은하입니다. 고려항공 승무원이었습니다. 37살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에 태워져 어디론가 이동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쯤 됐을 거예요. 우리 정말 한국에 온 거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죠. 불과 3시간 전만 해도 평양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국정원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어요. 나만의 정보기관이죠. 저와 은하 동무는 각각 다른 방으로 안내됐어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직원이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의자와 탁자만 있었어요. 창문은 없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강철호 씨, 맞습니까? 네. 저는 국정원 조사관 김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박 조사관입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북한의 보위부 사람들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우선 물부터 드시죠. 김 조사관이 생수통을 건넸어요. 저는 그제야 목이 바짝 말라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천천히 드세요. 시간 충분합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어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탈출하게 됐습니까? 왜 하필 비행기를 이용했습니까? 이은하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하나하나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거든요. 보위부의 감시, 동료의 연행, 두려움 속의 일상, 모든 걸 말했어요. 이은하 씨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했어요. 모든 계획은 제가 세웠습니다. 은하 동무는, 아니,
은하 씨는 제가 설득했을 뿐입니다. 조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두 분 다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절차상 확인이 필요할 뿐입니다.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됐어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았고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받았습니다. 지치긴 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북한 사람이 비행기를 몰고 왔으니 철저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북이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정전협정만 맺었을 뿐이지 말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조사관이 웃으며 들어왔어요. 강철호 씨, 이은하 씨, 두 분 다 진심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하나원이 뭡니까? 제가 물었죠. 북한에서 온 분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육도 받고 적응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준비하는 거죠. 은하 씨를 다시 만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많이 지쳐 보였지만 웃고 있었어요. 조종사 동무, 아니, 철호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동무가 아니라 씨로 부르는 거였죠. 우리, 살았어요. 네, 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괜찮았죠. 누가 감시하지도 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제가 말했어요. 네, 시작해봅시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신기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그저 잠만 잤어요. 북한에서 받았던 긴장이 풀리니까 몸이 완전히 풀어져 버린 거죠. 침대도 부드러웠고 방도 따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에 난방이 잘 안 돼서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잤는데 말이에요.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말 배우기, 컴퓨터 배우기, 은행 사용법, 병원 가는 법, 모든 게 새로웠어요. 특히 놀라운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내내 문을 연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밤에도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죠.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나눠줬어요. 이제 여러분도 전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휴대전화 하나 갖는 것도 허가가 필요했고 통화 내용은 다 감시받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한테나 전화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저는 얼른 검색을 해봤어요. 평양 소식, 김정은 동향, 모든 게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정보들이었죠. 이게 자유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하나원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평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어머니, 아들이 여기 잘 있습니다. 건강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게 가슴 아팠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가능할까요? 은하 씨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봐요.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함흥에 계신 부모님 생각하셨어요. 제가 물었죠. 네.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싶어서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죠. 그게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석 달 뒤 하나원을 나와 사회로 나갔습니다. 정부에서 집도 마련해줬고 정착금도 받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탈북자를 이렇게 도와준다니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몇 번이나 인사를 했어요. 저는 김포에 있는 항공기 정비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조종사 경력을 살려서 정비 일을 배우는 거였죠. 은하 씨는 인천공항 지상직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다시 하늘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물건이 넘쳐나는 게 아니겠어요? 쌀, 고기, 과일, 채소, 뭐든지 다 있었습니다. 북한 장마당에서는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여기서는 굶지 않겠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말투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동무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씨를 쓰게 됐죠. 억양도 달라서 사람들이 가끔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봤어요. 북쪽에서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대부분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어느 여름 저녁, 은하 씨와 함께 인천공항 전망대에 갔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철호 씨, 우리 그때 정말 살아서 여기까지 왔네요. 은하 씨가 말했죠. 네, 기적 같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북에 계신 가족들. 은하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제가 말했어요. 그때 가면 고향 함흥에 같이 가요. 제 고향 청진도 가고요. 네, 꼭 그러고 싶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저는 45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적응할 게 많지만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자유롭다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누구 눈치 안 보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압니다. 북한에 계신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들 잘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언젠가 꼭 다시 뵙겠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감사합니다.